핵심 18번에 상권에 관한 이론. 상업이론은 두 문제짜리죠. 두 문제짜리인데 그 중간 부분에 보면 흡포의 확률 모형에서 고객 유인력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은 이미 다 외울 거고, 이제 그냥 매장 면적을 거리의 마찰 계수성으로 나눠주는데 마찰 계수가 대부분 2니까, 그지? 거리의 제곱으로 그냥 나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점포의 유인력이 나오면 거기서 비율 계산해 내는 거니까 이 공식을 이렇게 해놓고, 그 상권에 관한 이론은 서술형 문제로 이제 이론을 비교하는 게 또 한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크리스탈로의 중심이론, 그 다음에 흡포의 확률 모형, 레일리의 소매일러 법칙 3개입니다. 그 3개 이론 가지고 거의 그냥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가 많은데, 공부거리가 제일 많은 게 이제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라, 중심지 이론도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도 있고요, 또 흡포의 중심지 이론도 있어. 근데 이제 이론을 구분해야 되니까 크리스탈로는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죠. 근데 흡포의 이론은 중심지 이론이라는 용어보다 확률 모형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이론을 확률적으로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확률 모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비교를 안 하면 안 돼. 크리스탈로는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를 분할을 했죠. 중심지의 크기, 중심지는 크기에 따라서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로 크기에 따라 분포를 하는데, 저차보다는 중차, 중차보다는 고차가 규모가 더 크고 또 기능이 어떻다?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당연히 고차 중심지가 저차나 중차보다는 규모도 크고 기능도 다양하겠지. 그러니까 규모나 기능 면에서 저차나 중차는 고차에 포섭을 당한다. 그게 바로 포섭 원리야. 그러니까 이 포섭 원리에 기초를 해서 그 중심지가 어디에 분포하는가, 그 중심지의 분포도에 따라서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자 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포괄적 관점에서 한 도시의 성장 과정이나 형성 체계를 입증하겠다는 이론이니까 크리스탈로 이론을 거시적 분석, 거시적 이론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탈로는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성립 요건이 있죠. 중심지의 성립 요건.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 중에서 반드시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지? 이 중심지의 성립 요건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중심지가 형성이 될 때 한 도시에서 중심지가 한 개만 형성된다면 어떻게? 원형으로 형성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 근데 복수로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날 때는 정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벌집 형태를 이룰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크리스탈로는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나 형성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이 말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크리스탈로 이론의 요지는 별거 없어요. 중심지가 계층에 따라서 저차, 중차, 고차로 분포를 하는데,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루죠.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가 몇 개 없고 저차 중심지가 가장 개수가 많으니까, 그지?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가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단 말이야. 그 얘기는 저차는 워낙 개수가 많은데 고차는 몇 개 없다는 뜻이죠. 그죠? 고로 저차와 저차 간의 거리는 좁고 고차와 고차 간의 거리는 멀어진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차는 이미 중차의 규모나 경매에서 포섭을 당하고 있죠. 근데 중차에도 포섭을 당하는 저차 중심지가 고차 근처에 가면 경쟁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차 중심지는 고차 근처에 입지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차 중심지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어떻다? 줄어든다. 입지를 안 하니까 저차 중심지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든다. 그게 바로 크리스탈로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그 니은 지문에 보면 1번의 니은, 크리스탈로 이론에서 중심지 수와 모형을 결정하는 요소가 시장, 교통, 행정 3가지에 결정된다 그랬죠. 요걸 여러분이 모르더라고, 문제를 내보면. 그러니까 각 중심지가 자신의 시장 상권을 확보한, 자신의 최소 요구치를 확보하고 있는 상권에 입지할 거 아닙니까? 시장 규모, 그 다음에 또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관계에 따라서 중심지 위치나 형태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한 도시의 행정 계획에 의해서도 중심지 위치나 형태는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죠. 이 중심지의 수와 모형을 결정하는 요소가 요 3가지인데, 이런 걸 이제 기억해 놔야 돼. 핵심은 이제 니은 지문이죠. 그죠? 저차 중심은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든다. 또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보다 커야 중심지가 성립한다.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나 성립 요건을 중시하고 있는 게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고 이거하고 이제 비교할게. 허프는 대도시 소비자입니다. 이게 소도시가 아니고 대도시 소비자들이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는지 소비자의 개성을 본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 이 행태에 주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도시 소비자들은 거리는 가까운 걸 좋아하죠. 그리고 또 점포의 규모는 클수록 좋아해. 왜? 거리가 가까우면은 편리하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양한 기능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입맛대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러 다니거든. 대도시 소비자들은. 대도시 같으면 점포도 무수히 많은 경쟁하고 있는 점포가 생겨날 것 아닙니까? 그지? 근데 이 여러 가지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차. 내가 이 그림도 지금 몇 번째 그리는지 모른다, 지금. 그지? 수도 없이 그렸을 게다. 불필요하면 3개는 달아먹었을걸. 근데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는지 소비자의 개성을 본 거야. 행동과 태도. 여기에 주안점을 뒀어. 그러니까 대도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심리 상태만을 반영해서 이론을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의 마음속만을 들여다보고 전개한 이론이다. 그래서 좁은 관점의 미시적 분석, 미시적 이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이론이 거시적 분석이면 허퍼의 확률론이 바로 미시적 분석이에요. 근데 대도시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하는가? 두 가지 입가에서 구매해. 그러니까 첫째는 가까운 걸 좋아하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그런데 이 규모가 큰 고차 중심지는 다양한 기능을 취급하잖아. 그죠? 저차나 중차에 없는 물건을 다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이 인근에 있는 저차 중심을 지나쳐서 고차까지 가서 물건을 구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를 지나쳐 버리면 여기는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공통적으로 이제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되려면 이 소비자의 소득이라든가 기호라든가 교통 편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참작해 가지고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여기에 취급하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구매하러 가니까 공통적으로 하나의 상권이 형성된다. 이게 이제 허퍼의 확률론이에요. 그럼 허퍼는 이 확률론에 따르면 중심지의 크기가 조금 적더라도 거리가 가깝다면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중심지의 크기가 크다면 소비자를 얼마든지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면 이 각 점포들이 소비자를 어떻게 끌어가는가? 몇 명 끌어와서 자신의 시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는가? 매출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이걸 이제 아주 간단하게 계산했지. 소비자를 끌어가는 힘, 고객 유인력,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시장 점유율을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 각 점포의 규모를 매장 규모, 매장 면적을 거리의 마찰계수 성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마찰계수는 대부분 뭐다? 2가 나와 2가. 그래서 그냥 거리 제곱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각 점포의 유인력을 같이 계산했죠. 또 이게 경쟁하고 있는 게 점포일 수도 있는데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지?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이렇게 도시일 수도 있어요. 이제 도시끼리 또 이제 경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시라니까 나오면 도시의 인구가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죠. 그러니까 인구를 거리적으로 나눈 거 이게 고객 유인이다. 이거 계산하는 게 이제 매년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 거고 계산 문제로. 이제 이론 비교하는 게 서술형을 한 개 나오는데요. 요 두 이론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게 세 번째 레일리가 주장한 소매 인력 법칙이지.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한 거다 이 말이야. 만유 인력 법칙. 그러니까 만유 인력 법칙은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다니는 영향력을 연구한 것 아닙니까? 그 두 물체가 끌어다니는 힘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두 물체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 그리고 두 물체 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하고 똑같은 거죠. 만유인력 법칙. 그걸 응용해 가지고 이 경쟁하고 있는 점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A 점포보다 B가 두 배가 더 커. A보다 B가. 그럼 상권의 경계는 작은 쪽에 가까운 지점이 경계점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 큰 점포가 상권을 계속 확대해 가겠지. 그래서 작은 점포의 상권을 계속 침범해 가니까 큰 점포의 상권이 계속 확대되니까 이게 큰 점포로부터 더 멀고 작은 점포 쪽에 경계가 가까이 결정됐죠. 근데 큰 거와 작은 거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 이게 두 배면 배수만큼 루트를 씌우라고. 두 배면 루트 2대 1, 세 배면 루트 3대 1, 네 배면 루트 4대 1 이 비율이 되는 거예요. 배수만큼 루트를 씌운 비율.
요 루트 2니까 이제 1.4가 되겠죠. 그래서 큰 점포의 상권이 1.4. 이 경계는 큰 점포로부터 1.4배 떨어진 곳 또는 작은 점포 쪽에 가까운 지점. 여기가 경계점으로 결정된다. 이게 바로 소메일러 법칙이고요. 이걸 그대로 응용해 가지고 컨버스는 이 경제하고 있는 두 중심 간에 상권의 분기점이 어디에서 도출되는가를 응용해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양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소매 중력 모양, 소매 인력 법칙을 소매 중력 모양 다 같은 말들이에요. 이게 학자마다 하도 다양한 용어들을 계속 쓰다니까 작년에 나온 거다 이게. 레일리의 그 경제하고 있는 두 중심지 상원의 소매 중력 모양을 수정하여 상권에 영향을 도출한 사람은 컨버스이다.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로 나온 거야. 우리 시험에. 그죠? 이 컨버스가 이제 요 상권의 영향이 요 지점에서 결정된다. 이걸 그대로 이제 도출해냈죠. 근데 요거는 공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쪽에서 원래 분기점을 계산한 겁니다. 작은 쪽, 큰 쪽이 아니고 분기점은 두 점포 간의 거리가 있죠. A에서 B까지 요 거리를 1 플러스 루트 큰 점포의 규모, 큰 도시의 규모를 작은 도시의 규모로 나눈 값이 분기점으로 도출이 돼. 근데 요걸 계산해 보면 요 비율하고 똑같은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그대로 응용해서 공식 관계를 만들어낸 게 컨버스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수만큼 루트를 씌워가지고 분기점을 계산해 내면 됩니다. 오케이? 자, A하고 B 점포가 있어.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8km 떨어지다. 8km. 근데 A 도시의 면적이 1000이고 B 도시의 면적이 9000이다. 분기점이 A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 분기점인가? A로부터인지 B로부터인지 잘 계산해야 됩니다. 원래 분기점은 요 작은 점포 쪽에서 분기점을 계산하는 거다. 작은 쪽. 그럼 A 쪽에서 분기점이 계산되겠죠. 근데 지문에 B로부터 하고 나오면 요 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요 거리를 봐야 되겠지. 그지? 그게 이제 초점이라. 근데 이 분기점은 여기에 대입하면 A에서 B까지 거리가 8km지. 그리고 1 플러스 큰 점포의 규모가 9,000이고 작은 점포의 규모가 1,000이라고. 그지? 그러면 8 나누기 1 플러스 루트 9,000의 값은 루트 9는 3이니까 4분의 8이니까 2km 지점 분기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A로부터 2km. 요 지점이 분기점이 2km. 그럼 여기서부터 분기점에서 B까지는 6km가 돼야죠. 그지? 근데 답이 A로부터 하고 나오면 2km 이래야 되고 B로부터 하고 나오면 6km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비율이 나오냐? 봐라. 지금 A의 면적이 1000이다. 여기에 대입하니까 2km가 나왔죠, 분기점이. 요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봐. A가 1000이고 B가 9000이라. 그럼 B가 A보다 몇 배 크고? 9배가 크단 말이야. 9배가. 그럼 9배가 그러면 배수만큼 루트를 씌우라 그랬죠. 그럼 루트 9대 1 비율이 되겠지. 그지? 루트 9의 값이 얼만데? 3이라 3대 1 비율이 된단 말이야. 근데 3하고 1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4죠? 이 전체가 4km 같으면 1km, 3km가 되겠죠. 근데 8km가 나왔으니까 4의 2배지. 그럼 이것도 각각 2배씩 2를 곱해주면 돼. 각각. 그러면 2대 6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2km, 6km. 합치면 8 아닙니까? 이제 6대 2나 3대 1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대로 이제 비율 계산하고 주무구시로 이렇게 늘려가면 됩니다. 비율을. 무슨 뜻인지 알겠지? 똑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레일의 소멸 법칙에 맞춰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넬슨. 요거 이제 재작년에 나왔죠. 넬슨은 소매 점포가 입지할 때 지켜야 될 8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소매 입지 이론 또는 소매 점포가 입지할 때 지켜야 될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래서 점포 입지 8원칙이라 한단 말이야. 그지? 8원칙 다 모르죠? 한 개만 알지? 8원칙에서 제일 강조한 게 양립성이니까. 그지? 그거 알죠? 고객의 중간 요인, 집중 흡입력, 그 다음에 양립성, 그리고 뭐 현재 지역 후보로의 적합 지점, 상거래 지역 후보로서의 적합 지점, 잠재적 발전성, 그리고 경합성의 최소화, 용지 경제학, 이렇게 8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 8개 중에 제일 강조한 게 물론 양립성이죠. 그죠? 양립성이 뭐냐? 양립성이 인접하고 있는 점포가 있다. A하고 B 점포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요. 그럼 서로 고객을 주고받아라 이 말이야. A 점포에 왔던 고객이 B에도 가고 B 점포에 왔던 고객이 A에도 가서 물건을 구매하면 고객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함께 생존한다 이 말이야. 아니 서로 고객을 주고받고 함께 생존하는 것.
이걸 양립이라는 거예요. 양립, 함께 선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지? 함께 생겨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양립할 수 있어요? 두 점포가 뭘 취급해? 보완제를 취급해야 된다. 보완제.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라는 게 뭡니까? 함께 사용하는 두 제를 보완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 점포가 보완제를 취급하면 A가 커피 팔아라. 그럼 B는 프림 팔고 있으라는 거지. 커피 사러 가서 프림 사러 가겠지. 프림 사러 가서 커피도 사러 가고. 그럼 고객을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지?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를 취급하는 점포가 근집했을 때 고객을 주고받고 함께 생존한다. 이게 양립성인데 이 양립성을 8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강조했다. 요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 작년에 이제 30회 때 여기 나왔죠. 넬슨은 소매 점포가 입지할 때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8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맞죠? 그게 옳은 질문을 한 게 나왔어. 그 외에 이제 6번째 피터가 주장한 공간 균배 원리라는 게 있어. 공간 균배 원리.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뜻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한 개의 상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상권에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권의 중앙 지점이 지금 요 정도 되는데 요 상권 내부에 먼저 갑이라는 기존 점포가 한 개 딱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점포가 입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점포가 요 상권에 입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지점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가? 그걸 분석한 게 공간 균배 원리라. 근데 새로운 점포는 가급적이면 중앙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운 데 입지를 해야 돼. 왜? 소비자가 외곽보다는 중앙으로 모여요. 중앙으로. 중앙지향형 성격이 이걸 띄고 있으니까 중앙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어야 소비자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가겠죠. 그래서 기존 점포보다는 새로운 점포, 을이 중앙에 더 가까이 입지를 해버립니다. 그럼 소비자가 을 쪽으로 확 쏠려가겠지. 그럼 기존 점포의 상권이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도 생존을 위해서 을보다 더 가까이 또 중앙에 입지하고자 한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소비자가 또 갑 쪽으로 쏠려니까 을의 상권이 차단되죠. 그럼 또 을도 생존을 위해서 또 중앙에 더 가까이 입지하고자 하고 또 갑 상권 차단되면 갑이 또 더 중앙에 가까이 입지하고자 해요. 이렇게 해서 공간을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해 가면서 입지 경쟁을 펼치다 보면은 종국적으로는 모든 점포가 중앙에 다 모인다. 이게 공간균배 원리야. 모든 점포가 중앙에 모인다는 겁니다.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려면은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 모든 점포가 중앙에 모이려면 수요의 탄력성이 0이어야 한다 이 말이야. 수요의 탄력성이 0. 수요의 탄력성이 0이라는 말이 뭐고요?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한 게 탄력성인데 탄력성이 0일 때가 완전 비탈력 아닙니까? 그럼 완전 비탈력적이면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지. 소비자들은 종료보다 가격을 인상하면 좀 적게 사고자 하니까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을 인하시켜주면 더 많이 사고자 해서 수요량이 증가해. 그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도 따라서 변하면 탄력성은 0이 되는 게 아니고 1보다 크거나 적은 값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이 0이라면은 모든 점포는 어디에 모인다? 중앙에 모인다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0이라면 근데 탄력성이 0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무니까 모든 점포가 중앙에 모이는 것은 아니고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점포 입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지. 수요의 탄력성이 아주 작아서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이고 그리고 시장이 아주 좁다 이 말이야. 시장이 상권이 아주 좁게 형성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때는 중앙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중앙에 모이는 점포가 무슨 점포고? 집심성 점포죠. 그래서 이 탄력성이 작을 때는 중앙에 입지를 해서 집심성 점포를 형성하는 게 유리하다 이 말이야. 근데 반대로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커서 수요가 탄력적이고 그리고 상권이 시장이 아주 넓게 형성되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중앙에 모일 필요가 없어. 외곽 쪽에 분산 입지하라 이 말입니다. 분산 입지하는 점포는 산재성이죠. 그래서 이때는 산재성 점포를 형성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외웠잖아요. 탄력성이 작고 시장이 좁을 때는 중앙에 입지해서 집신성을 형성하라. 탄력성이 작고 지어, 시장이 좁다 지어, 중앙에 입지한다 지어, 집신성이 열하다 지어. 지읒이 4개 올바르게 연결돼야 옳은 지문이라고. 요 지읒 자리에 키역이라든가 니은이나 비읍이라 시옷 중에 한 개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그 다음에 이제 공간균배 원리의 결론에 따르면 중앙에 입지하는 집신성 점포도 있고 또 외곽에 분산 입지하는 산재성 점포도 있죠. 또 이거 외에 또 점포가 두 개 더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동종업종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점포. 그게 뭐라?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업종끼리 한 장소에 모이는 거 그게 집재성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국부적인 중심부에 동종 업종이 모이는 점포. 국부적인 중심부 어디야? 국부적인 중심부가 어디를 뜻해요? 농촌이나 어촌 사이의 상권을 뜻한단 말이에요. 농어촌 사이에. 농어촌 사이의 상권에 입주하는 그런 점포를 국부적 집중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지? 다 까먹나? 요 집심성에 뭐가 있어요? 상권의 최고 중앙에 입주하는 집심성이 이 고가품들이죠. 백화점, 기금속점, 극장, 영화관, 그리고 뭐 고급 음식점, 고급 의류점, 뭐 보석상, 도매상, 대형 서점 이런 게 다 집심성이지. 상권의 최고 요지에 있는 거. 산지성은 뿔뿔이 흩어져서 분산 입지에 유리한 점포. 주로 규모가 적고 영시한 것들, 그지? 잡화점, 어물점, 과자점, 목욕탕, 세탁소, 이발소, 미장원 이런 거 전부 산재성이죠. 집재성은 동종 업종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점포. 대구 사람들은 집재성 점포를 모르면 간첩이라. 원대 오거리 가면 다 뭐 있다? 가구점. 북성로 서성로 가면 뭐 있어요? 기계점 공구점밖에 없어요. 기계 공급하는 가게가 없어. 그 서성로 가봐. 북성로하고. 그죠? 아니 저 돼지고기 연탄 구이도 있던데요. 이러지 말고. 그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연탄 불고기집, 연탄 불고기 돼지고기집도 집재성이겠네. 달성 저 뭐야 공원 앞에 가면 뭐 있습니까? 돼지 껍데기집 줄줄이 있잖아요, 그죠? 요 집재성, 가구점, 공구점, 기계상, 그다음에 뭐 금융기관, 뭐 관공서 이런 것은 다 집재성입니다. 그다음에 국부적 집재성은 농촌이나 어촌 사이에 입주하는 점포, 농기구점, 어구점, 농약점, 비료상, 씨앗 직업점 이런 것들이 국부적 집중성이에요. 요 구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소비자가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는가. 구매 간섭에 따라서도 점포를 세 개로 나누죠. 뭐 있다? 자료에 없으면 몰라 그냥.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편의품이 가장 규모가 적은 저차 중심지예요. 그 다음에 전문품이 고차 중심지. 그럼 뭐 선매품은 중차 정도가 되겠죠. 배일품이 그죠? 이거는 일용품을 취급하는 점포로 일상생활 필수품, 일용품이라든가 생활 필수품, 생필품을 취급하는 점포다. 이건 주로 누가 구매한다? 주부들이 대부분 구매한다. 주부 고객이 대부분을 형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주부가 통하는 길목에 입주하고 주부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반경 1km 이내, 반경 1000m 이내에 대부분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주부가 늘 통하는 길목에 점포들이 입주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영시하고 규모가 적고 가격도 싼 점포들이죠. 자주 들어갈 거면서 매일 그냥 살아가죠. 우리 두루마리 휴지 사고 우유 한 개 사고 담배 사고 맥주 사고 요구르트 사고 컵라면 라면 사고 이럴 때 그냥 뭐 하루에 한 번씩 들락거리고 하잖아요. 하루에 3번 갈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구매 빈도는 어때요? 매우 높겠죠. 구매 빈도는 높다. 그러나 마진율은 떨어진다 이 말이야. 저가품이니까 그지? 요런 이제 특성을 보이는 게 편의품이죠. 선매품, 선별을 해서 매매하는 상품이라. 그지? 고객이 그러니까 뭐 한다? 가격, 품질, 스타일, 모양, 색상 등을 뭐 비교한 후에 구매한다 이 말이야. 비교 후에 구매하는 점포. 요 용어가 딱 그냥 스쳐가 버려야 돼. 비교 후에 구매한다. 그래서 선별해서 매매한다는 뜻이라.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부인복, 의상, 양장점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가구점도 다 선매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고객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되겠죠, 그죠? 품종을 조금씩 해서 다품종으로 해서 소량 생산을 해야만 소비자의 취미를 잘 맞춰야만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점포가 선매품입니다. 비교 구매한다는 요 용어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전문품은 고급 점포, 고급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전문품이죠, 그죠? 유명 상표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유명 상표. 그래서 유명 상표를 취급하는 점포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유표품이라고 돼. 전문품은 유명 상표를 줄였다. 그러니까 고급 시계, 고급 향수, 고급 카메라, 고급 자동차, 고급 의류, 골프웨어 이런 걸 취급하는 점포가 전문품이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알아주니까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한다. 요 말이 들어가요.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하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구매를 위한 노력, 비용을 아끼지 않아요. 비용 이런 걸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차 끌고 찾아가서 비싼 돈 주고 사온다 이 말이야. 요런 특성을 보이는 점포가 전문품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점포.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 나니까. 근데 이거 자주 못 사죠. 구매 빈도는 낮죠. 낮은데 이제 하나를 팔아도 수익은 크니까 마진율이 높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점포. 이게 전문품. 요것도 이제 당연히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그 상권에 관한 이론은 이거 외에도 또 있어. 애플본 교수가 고안한 CESD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첫째 좀 어려운 포인트를 한 개 정리해 보면 그죠? 봐봐라. 레일리라든가 레일리, 컨버스, 그 다음에 허프 이런 애들은 그죠? 레일리라든가 허프라든가 컨버스는 보면은 허프는 여러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소비자를 각각 어느 정도 끌어가는가, 또 컨버스라든가 레일리는 그죠? 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가는가, 이걸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프하고 레일리, 컨버스 얘들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근데 크리스탈린은 중심지가 승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에 도달 거리가 최소값보다 커야 되고, 또 중심지가 형성될 때는 복수라면 정육각형 모양을 이루라. 이렇게 해서 성립 요건이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거기 어디 그런 말이 있다. 크리스탈린은 어디 있노? 거기 5번 동그라미 5번 밑에 당구장 표시. 크리스탈린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나 성립 요건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허프하고 레일리나 컨버스는 각 중심지 간에, 두 중심지나 여러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가는가를 입증하고 있는 거죠. 요 구분하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에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인접해 있으면 이익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모이죠. 유사한 상품을 취급한다. 이 말이 동종 업종이라는 거야. 동종 업종들은 한 장소에 모여야만 이익이 크니까 모이는 것 아닙니까? 동종 업종이 한 장소에 모인다. 그런 점포를 뭐라 하노? 집재성 점포라는데, 이 집재성 점포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누구 이론이고 지금? 요거야 피터의 공간분배 원리. 그러니까 요 집재성 점포를 설명하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이 공간분배 원리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응용해 가지고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인접했을 때 집적이 크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요걸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공간분배 원리 딱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이다. 알았어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인접했을 때 이익이 크게 생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이론이 공간분배 원리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핵심 19번에 이제 공업입지론. 공업입지론 크게 이제 세 갈래로 나온다. 그죠? 베이브가 주장한 게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이론. 그 다음에 레쉬가 주장한 이론이 최대 수요 이론. 그리고 얘 두 개 이론을 합친 게 아이샤드라든가, 뭐 그린헛, 스미스 이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게 두 이론을 합쳐버린 거야. 통합 이론이죠. 그래서 공업 입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베버는 공장 입지할 때는 최소의 비용이 입지되는 지점이 공업 입지는 가장 좋다 그랬어. 공장에서 투입하는 비용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비용이 뭘 의미해?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뜻합니다. 생산비가 아니고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최소화시키는 지점이 공업입지로는 가장 양호하다. 이게 베브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레슈는 베브를 정면으로 비판해가지고 공장이 수송비만 절감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면 많이 팔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점에 입지를 내라. 거기가 공업입지로는 가장 양호한데, 이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면 그 지점이요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야. 그래서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점에 입지를 내라. 그래야 공업입지로는 가장 양호하다. 이게 레쉬의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론, 아이샤드나 그린헛 이런 학자들은 두 이론을 합쳐가지고 두 사람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면서 최소의 비용이 투입된다면 그 지점이 공업입지로는 가장 양호하다고 봤어요. 근데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면은 총 수입은 어떻게 된다? 최대가 됩니다. 근데 최소의 비용이 투입되면 총 비용은 최소가 되겠죠. 그지? 근데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남는 게 뭔데요?
그게 이윤이라. 그럼 총 수입은 최대인데 총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서 최소면 이윤이 가장 높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이거. 그래서 공장은 요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이윤 극대화 지점에 입지하는 게 가장 양호하다. 이게 바로 다른 학자들이 주장한 통합 이론이에요. 그래서 공업입지는 크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시험은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을 가지고요. 입지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서 답을 많이 요구했어. 근데 30회 때 재작년에는 레슈는 공장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으로 딱 한 개 나왔어. 레슈 이론이. 잘 안 나와요. 공업입지는. 4, 5년에 한 번 나오는데 요게 나오면은 이제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나오는 원료 쪽에 입지해야 되는 유리한 경우가 있고 또 제품을 생산한 즉시 시장 가까이 소비지에 입지해야 시장 가까이 입지해야 유리한 경우도 있죠. 그거 이제 구분하는 게 가장 이제 답으로 많이 제시되죠. 여러분이 참고로 원료지향 시장은 서로 반대니까 두 개 비교해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수송수단이 바뀌는 중간 지점에 입지해야 비용 절감이 가능한 산업을 중간 지점 지향, 이적 지점 지향이라고요. 그 다음에 수송비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노동비, 임금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싼 저임금 지역에 입지해야 유리한 산업을 노동지향, 그죠? 그 다음에 기술 연관성이 높고 서로 계열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만 정보나 기술 교환을 하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산업을 집적 지향형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공업지는 유형을 구분하는 데서 한 개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 유형들을 조금 익혀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테마 20부터가 이제 정책론인데 정책론은 최근에는 막 문제를 쏟아냈죠. 문제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최근 3년 동안에 20문제를 냈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자, 그 토지 정책의 수단에서 먼저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요거는 무조건 2년에 한 문제 나옵니다. 그 테마 20번은. 근데 작년에 직접적 개입 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해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제? 올해는 독립적으로 한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지문으로 반드시 한 개는 등장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직접적 개입인지 간접적 개입인지, 뭐 주로 지문으로 나올 때는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대표적인 직접적 시장 개입 방법이다. 틀렸죠? 금융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행정지원, 또 뭐 개발 부담금 부과라든가 조세정책 이런 것은 전부 간접적 개입 방법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종종 틀린 지문 나오는 게 용도지역지구제, 토지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부의 효과를 제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지구제인데 지역지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직접적 시장 개입 방법이다. 아니잖아요. 직접적 개입이 아니고 뭐죠? 토지용 규제에 해당한다 그래야 돼. 그 토지용 규제 수단을 그러니까 익혀. 토지용 규제에 해당하는 거 지역지구제, 건축규제, 뭐 인허가제라든가 개발권 양도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익혀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정책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토지은행제도인데, 그죠? 토지비축제도. 정부가 토지를 비축하는 방법. 여기에 어떤 게 있습니까? 수용. 보상금 주고 땅을 강제적으로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거잖아. 이게 토지를 비축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또 뭐 토지 은행제도가 있죠. 토지은행제. 그리고 토지 선매제도라는 게 있죠. 국대에 비해서 선매제도 하는 거 배웠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를 비축하는 제도인데 이 토지 비축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 법률.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그 법이 아니다. 요 토지 은행제도든 토지 수용제도, 토지 선매제도 같은 토지 비축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그런 법 이름을 외워라. 올해 요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아마. 물론 예상 문제는 만들어 놨는데, 그지? 이 근거 법을 여러분이 전혀 모르죠.
근거 법률이 있어요. 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하는 제도는 요 법에 근거를 두고 비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 그 제도가 많다. 부동산 실명제 시행하고 있죠.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이름이 뭡니까? 우물우물이죠, 그죠? 그거죠, 그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라. 그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그 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부동산 실명제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95년도부터. 그 다음에 거래 신고 제도도 하고 있죠. 부동산을 거래하면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부동산 관할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자기 주소지 관할이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청장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 그게 거래 신고 제도죠. 그죠? 뭐 내가 잘못 얘기한 거 있나? 저 아무것도 없으면 눈을 뻑 뜨고 60일이 30일로 바뀌었잖아, 올해부터. 그죠?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예요? 그거는 이름이 답이 들어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죠? 그건 대부분 이름이 비슷하니까 알겠죠? 그 법에 또 규정된 게 한 개 더 있어요. 그게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법에 규정된 게 거래 신고 제도하고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알았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또 뭐 국토계획부에서 배웠는데요. 이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제픽한다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거래 신고제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어디서 배워야 돼? 중개사법에서 배웠잖아요. 중개사법에서 외국인 등의 토지 지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중개실무에서 배우는 거고, 외국인 토지취득법이 또 따로 있죠. 특례가 있다고.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특례.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토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죠. 몇 개, 그죠? 그것도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자, 요거 일단 한 개 알아놓고, 그 다음에 토지를 비축하는 제도는 전부 다 단점이 뭘까요? 막대한 토지 매입비. 돈이 있어야 땅을 사들일 거 아니야. 그지? 막대한 재정 지출이 수반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토지를 사가지고 보유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다. 그지? 관리의 애로점. 땅을 사들일 때 인근 지역의 집가 상승을 필연적으로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대규모로 땅을 사들이니까. 그지? 그래서 정부가 집가 상승을 유발해서 투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요 단점 세 가지 알아놔. 그 다음에 핵심 21번에 이제 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 정책이 뭐야? 지역지구제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 정책 중에 제일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지구제가 외부 효과 때문에 생겨난 정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외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외부 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거나, 또 한 사람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이걸 통틀어 외부효과라는 거다. 그지? 정의효과는 한 사람이 자기가 비용을 지배하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지? 비용은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 뭐가 크다? 사적 비용. 비용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큽니다. 비용은 사적 비용이 더 크고, 이익은 주민들이 보는 거야.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이 크지만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큰 거죠.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가 더 크고 적은가?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많아야 돼. 근데 필요한 수량보다 개인이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을 해야 하니까 적정한 것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된다. 부족하게. 그죠? 적게 생산되는 겁니다. 적게 과소 생산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 말이야. 보조금도 주고
또 장려금도 주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장려를 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걸 계속 장려하면 이런 행위가 더욱더 많이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반드시요 수요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정의 효과가 존재하는 지역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는 수요 우선이 우상향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균형량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효과는 수요를 증가시켜서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도 증가하고 또 정의 효과가 존재하면 이익을 보는 거니까 서로 받으려고 그래.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개발을 유치하고자 하는 거. 이게 뭐야? 제발 우리 집 한마디로 좀 해줘. Please in my front yard. 핀피 현상을 야기시킨다 이 말이야. 부의 효과는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은 한 사람이 봐요. 그럼 편익은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크겠죠. 그렇게 한 사람이 이익을 보려고 그죠? 공동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썩은 폐수를 방류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수질을 정화시키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죠. 사적 비용보다. 편익은 사적 편익이 더 크고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근데 요거는 한 사람이 손실을 미치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없어야 돼. 근데 개인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량보다 항상 어떻게 더 많이 과대 생산되는 거죠. 과대 생산.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라.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하고요. 세금을 중과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방법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해요. 오염물질을 배출한 공장에게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규제를 하면은 그 공장에서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지. 그럼 결국 그 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생산비가 증가하는 셈이 된단 말이야. 근데 생산 비용의 증가는 무슨 요인이고? 공급을 감소시킨 요인이다. 그래서 부효과는 규제 직결을 해서 공급을 감소시키므로 공급 곡선이 좌상향 이동을 합니다. 그지? 공급 곡선이 좌상향 이동하면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고요? 상승합니다.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그리고 공급량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리고 부효과는 손실을 보는 거니까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 개발을 기피하는 겁니다. 우리 집 주변에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뒷마에도 얼씬거리지 마.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을 야기시킨다 이 말이야. 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핀피, 부의 효과는 님비 현상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보면은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외부 효과는 정의 효과는 장려 정책으로, 부 효과는 규제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개입만으로만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뭐예요? 코저 정리랑 이거 알아놔라 좀 제발. 들어봤잖아 그지? 정부의 개입 없이다. 정부의 개입 없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외부 효과를 시장을 통해서 아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걸 바로 코저 정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코저가 명명을 했어요. 코저 정리.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해 주는 거야.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다 인정해 준다. 요 환경은 가봐 니 거다. 이거는 어라 니 환경이다. 이렇게 재산권을 다 인정해 주고 소유권을 부여해 주면은 자기 환경에 대해서는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하고자 하겠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내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안 두지. 이 새끼가 왜 남의 환경을 오염시켜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럼 손해배상을 해주기 싫어서라도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해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시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한다. 그걸 바로 고정형할까 요 용어 한 개 알아놓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중에서도 부의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지구제예요. 그죠? 물론 지역지구제는 뭘 해결하고자 하는 거? 부의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토지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역지구제는 부의 역할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적 통제 수단이다. 그게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 한 줄 딱 나오고 그 외에는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안 나와. 공부에서 배운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이제 뭐 지구 단위 계획이란 어떻고, 그죠? 또 일종 주거지역과 일종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취재하는 목적이 어떻게 다르고, 또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 문제를 대부분 내니까 여러분들이 국토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기제에 관계되는 내용은 풀어야 되고요. 이어서 우리 시험에 나온 거는 1번의 의, 그거밖에 안 나와요. 지역주기제를 취재하는 목적은 뭐야? 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정의 효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제는 부의 효과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토지 정책 중 하나이다. 이렇게 딱 나와 그냥. 맞는 지문이죠. 그죠? 그리고 지역 지구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 어디에 해당한다 그랬지? 토지 이용 규제에 속한다 그랬잖아. 직접적 개입이나 간접적 개입이 아니고 핵심 20번인가 그거 아까 있었잖아. 그 메뉴 있네. 토지 이용 규제에 용도 지역 지구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 그리고 지역 지구 실시할 때 나타나는 효과 쭉 읽어보시면 돼요. 토지 정책은 주로 이제 외부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 개론에 배우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에서 배운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토지 정책에서는 주로 한 개 아니면 두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